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으로 안내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입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가기 결정을 하고 지난 7일에는 관련 법령안 개정 공포를 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경제에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미칠 영향은 어떨지,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집적된 우리 충남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이에 관한 우리의 대응책, 타개책이 무엇일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관심으로 진행될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오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문제의식을 갖고 긴장도를 높이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드디어 일본이 감행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100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충청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문제를 네 분과 함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분 만나보시죠. 먼저 주식회사 드림텍의 김홍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충청남도 신동원 경제통상실장과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남 서북부 상공회의소의 김현철 부회장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끝으로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연구본부장 정택모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맞습니다. 자, 관련 네 분과 함께 저희가 이 주제를 심층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으로 안내합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짚어보셨을 텐데요.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굉장히 착잡하고 걱정이 큽니다. 먼저 관련 전문가들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7월 초에 한번 있었고 얼마 전 8월 초에 있었던 이 일본의 수출 규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7월 1일 날 일본 정부에서 우선 발표를 했었죠. 세계 품목에 대해서 7월 4일부터 규제 조치에 들어가겠다라고 했고, 얼마 전 제2차 무역 보복이라고 하는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 포괄적 허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약 700개에서 한 1,100개 정도 품목이 이에 해당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틀 전이죠. 8월 7일 날 또 그것에 대한 세부 요강이 정해졌습니다. 예. 일련의 여러 가지 절차가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주 업종으로 하는 우리 충청남도에 있어서는 아주 직격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기타 IT 업종 같은 것이 충남 무역 수출액의 약 한 68% 정도 차지하거든요. 예. 퍼센트인데요. 특히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 그 매출액 대비 약 54%, 전 세계 비중으로 따져도 우리 충남의 디스플레이 분야 매출액이 23%. 예. 우선적으로 발표된 세 가지 품목이 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주요 품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1차적인 피해를 받고 있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 일본이 자유무역주의에 의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나라에서 얼마 전에 잘 아시는 바대로 G20 오사카 선언에서 자유무역주의를 이렇게 원칙을 지키고 세계 무역에 있어서 그러한 기조를 가장 먼저 지켜나가겠다라고 선언한 일본이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또 두 달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도 불편해하시면서 산업계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하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우리 양승조 지사님과 관련 공무원들도 굉장히 지금 긴장 상태, 또 총력을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예, 7월 초에 각 기업 관계자분들과의 간담회, 현장 방문, 그래서 뭐 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 가서 들어보는, 그래서 중앙정부의 제안을 근처하고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또 현장에서 발로 뛰었던 그런 예. 한 달이었습니다. 네 분께 뭐 차근차근 저희가 오늘은 이 한 주제만 가지고 저희 시시각각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시간적 여유가 그래도 어느 때보다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은 산업 현장의 반응이 어떠시고 실제 하는 지금 업종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예. 보통 지금 현재 산업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의존성에 대한 탈피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혼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약간 다행스러운 거는 인식의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의존성 탈피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금 뭐 소재 산업이나 부품 산업 자체가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재 이미 많이 깔려져 있는 정밀 장비들이라든지 가공 장비나 측정 장비들이 대부분이 일본산이고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들도 90% 이상이 지금 일본산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숙이 일본산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사태가 지금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많이 심각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대응 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현장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식에 대한 대전환은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까지 들어온 우리 제조 기술에 대한 인식들이 이번 기회로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이 됨으로써 예.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저희 같은 제조업체 기업들이 좀 더 힘을 가지고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이번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일본 의존도에 높은 줄 몰랐었거든요, 사실은. 많이 깊숙이 개입돼 그렇군요. 있죠. 네. 차근차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이 참 집적돼 있는 우리 충남 상황 굉장히 걱정들이 크실 텐데 충남 서북부 상공회의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희들이 그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대표되는 그 전기, 전자 제조업 그리고 장비 제조업체들이 한 1000여 개가 밀집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위기의식이 크다고 할 수 있죠. 다양스럽게 지금 아직까지 일본의 조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 않지만 이제 불확실성을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에 따라서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불확실성을 해소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업인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확실성, 기업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투자가 감소되고 그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사업 기회가 축소되는 그러면은 또 그것이 매출에 이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빨리 어떻게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건가. 경영 전략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수정이 필요하니까는 그 부분을 기업인들이 제일 어렵고 저희들 대책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7월 1일 날 발표할 때부터 준비들을 좀 해오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저희가 예견한 상황이 벌어지고도 있는데 온 국민이 이번에 저 화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 본부장님. 화학이란 말, 또 뭐 소재라는 말, 부품이란 말 많이 들으면서 소재의 원천 기술 개발 더 잘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과거를 되돌아볼 때 이런 인식이 높아지면서 연구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습니다. 연구원 차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저희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화학소재연구본부를 중심으로 소재 연구를 아주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원천 소재 개발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특히 7월 이후로 뭐 지난주에 산업자원부 장관님도 오셔서 저희 화학연구원에서 간담회도 가졌고요. 예.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 화학연구원에서는 대정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면에서 저희 화학연구원에서 정부 대응하는 일원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 소재 대응 TF팀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조직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사태를 우리 이 연구원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당장 우리가
기업에서 필요한 어떤 기술은 적극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나 좀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연구개발에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먹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 연구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네 분께 장기적인 중장기 대책과 아울러서 당장 뭐 6개월 안에 단기 대책도 한번 여쭤보고자 하니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화이트리스트, 뭐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반대되는 개념인지 보니까 우리나라도 29개 나라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 우리에도 한번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1,100여 개 뭐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을 어렵게 한다는 것인데 어떤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신 실장님이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수출 물자에 대해서 통제 또는 관련은 제도인데요. 어느 물질이 외국으로 이제 수출되면서 그것이 이제 그 전략 물자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이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전략 전술 뜻보다 군수 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한다. 그런 맞나요? 그렇죠. 예, 안보 뭐 전쟁 뭐 관련 물자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통제 관리를 하겠다는 측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갖고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무역법에 그런 제도를 갖고 있고 뭐 언론상에서 제기됐던 한국이 뭐 캐치홀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일본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캐치홀 제도 그러니까 전략 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 파괴 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성 있는 물품 수출의 경우에 개별적인 심사를 하겠다. 뭐 이런 제도의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일본도 외국한 외국무역법에 의해서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27개 국가에서는 포괄적 일반 허가. 그러니까 한 번 허가를 해주면 3년간 유효했던 그런 제도를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느슨하게, 그동안에 느슨하게 이제 쉬웠다가. 관리를 한 거죠. 예. 그런 제도를 잘 준수상을 잘 지키는 나라, 그런 염려가 없는 나라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 100세 국가 거기 27개 중에서 아까 제가 특정 국가를만 제외한다라고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랬다 보니까 일본 그 해당 법령에서 관련 물자가 1,194개입니다. 예. 그 뭐 전략 물자가 있고 비전략 물자가 있고 그 중에서도 민감한 품목이라고 그래서 263개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개별 허가 심사 절차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문제가 되는 게 비민감 품목 857개, 그다음에 비전략 물자로 분류했던 74개, 예. 이렇게 합쳐서 931개 품목을 그 포괄적 심사 대상에서 다 개별로 개별 허가 바꿨다는 대상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 만에 허가를 받아서 3년간 유효했었는데 예. 개발 품목별로 3달 동안 개별 심사를 경제산업성에서 하겠다.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인들께서 이게 제한 품목에 걸리는 거야? 이 언제까지 해줄 거야? 예. 또 90일이 다 돼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내가 신규 대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다 그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 투자에 대한 부분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일부 제한된 그렇게 예측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실제 선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 사슬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각 국가의 무역 수지상에서 맡았던 역할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균형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래서 거고. 국제 이 무역 질서를 굉장히 깨뜨렸다 이런 그걸 비판도 교란시키는 국제적으로 행위죠. 나오고 예,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군수물자라는 것이 AI 시대 지금 말씀하신 1,100여 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재량에 저희가 지금 휘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렇죠. 것이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예. 그런 가운데 저희 국민들이 세 개 품목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불화수소,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라 불리는 감광제, 그리고 가장 좀 어려운 단어가 플로린 폴리이미드인데 이 세 개가 주요한 관심사로 떠올라서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쓰이는 것들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보통 700가지에 넘는 공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중에 그 화학약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불화수소, HF라고 하는 불화수소는 불필요한 부분을 씻어낼 때 쓰는 에칭 용액으로 가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는 자외선 강강도에 따라 자외선의 어떤 감도를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서 특성을 보이는 고분자 물질인데요. 그 반도체 기판을 패터닝 할 때, 주로 패터닝 하다 표현을 씁니다. 패터닝 할 때 사용을 하고, 어려운,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화학자들이 말하기에는 플루오리네이트 폴리이미드 또는 우리말로 하면 불화 폴리이미드가 맞다고 봅니다. 불화 폴리이미드는 열 안정성과 강도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걸 이용해서 OLED의 소재, 핵심 소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LED 앞에 네, 맞습니다. 좀 더 고급스러우면 버전이 더 업그레이드 되죠? 네, 6기 OLED. 근데 세 가지 품목이 다 중요하군요. 아주 필수적인 것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일본이 한국을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복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엊그저께는 이 포토레지스트 감광재는 수출을 허가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 건이라서 국제적으로 비판이 좀 비등해지니 여론전에서 좀 우리 그래도 한 건은 수출했어요. 이 정도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뉴스에서 보기에는 7나노미터 감광 그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그 일본에서 어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자기들의 어떤 면평으로 수출을 허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간단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충청권이 더군다나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반도체 또 자동차 부품까지도 굉장히 집적된 주요한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일단 충남도에서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현상 파악, 모니터링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7월 그 초부터 그 모니터링은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5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을 여러 가지 지표로 먼저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용자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기업 각기 도양 지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더 나아가서 5대 핵심 산업이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산출 지표를 보이는 이런 걸 모니터링하는 혹시 5대 핵심 산업 간단히 짚어줄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거의 뭐 중요한 부분이 다 그렇죠. 망라돼 우리 있고. 충남도의 주력 산업이고요. 이런 각종 산업별로 여러 가지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월 단위로 체크를 하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서의 여러 가지 변동상을 조금 미리 들여다볼 수 있던 장점이 있고요. 근본 같은 경우는 어떤 큰 상황 변화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대응 위기 상황 1단계라고 그래서 그 산업에 따른 지수가 경고 단계다라고 그래서 경제위기 대응 대책본부를 저희가 7월 초부터 운영을 했고요. 그에 맞는 이제 상황실을 상시로 유관 부서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기업에서 기업 애로 뭐 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도 설치가 돼 있지만은 충남도의 경제 관련 여러 기관, 뭐 경제진흥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군 각 해당 행정기관 단위로 기업 애로 지원센터, 그다음에 기업 피해 접수 그 상담 창구 뭐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그 피해 상황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접수도 하고 건의 사항도 듣고 뭐 이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그 해결해 줘야 될 거는 중앙정부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라고 해서 컨트롤 타워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건의도 하고 그 충남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바로 현장에서 지역 맞춤형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7월 달부터 전담반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고 기업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남도 이 아래에 또 각 기초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가도 아주 유기적인 연계를 맺어서 잘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우리 김 부회장님, 상공회의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출 규제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우리 충남 기업들,
대략 어느 정도로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일본에서 1차 그 보복 때는 업종이 특정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한정이 됐었는데 화이트리스트는 모든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은 일본이 자의적으로 상황 판단, 캐치오를 활용해가지고 수출을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소재보다는 부품에 대해서 규제가 됐을 때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의 경우는 첨단 제품의 경우는 범용 제품을 제외하고는 핵심 부품은 거의 일제를 일본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에서 개별 허가 품목으로 전환하지 않았지만은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일본 리스크 감소와 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일본이 해당 제품을 수출 금지했을 때 대체품은 어디에 있는지 그러한 것을 지금 기업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부품을 들여오더라도 그것이 당장 생산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최적화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또 테스트도 해야 되고 또 거래 수요 기업의 모니터링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뭐 부품 하나 교체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과거의 생산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들은 좀 이 일본 리스크를 좀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되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그 인식입니다. 국민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래를 대비해서 연구 개발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이자고 지금 저희들이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도 좀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다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정부에서 하는 지원 시책이 좀 빨리 성과를 내고 기업인들은 그 시책을 이용하는데 좀 덜 수고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좀 플랫폼 기능도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7월 첫째 주부터 준비를 잘 해오신 것 같고 대응책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모색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나마 일단 안심은 됩니다. 기업인들 보면은 언론에 나오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있고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처절하게 지금 경제가 기업이라는 게 그야말로 생사 여탈이 걸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동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 이제 또 시청자분들 가운데는 부품과 소재가 같은 것인지 조금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요, 우리 네. 대표님. 이제 부품 소재는 이제 원소재, 원재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갖다 가공해서 조립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부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부품 소재 산업이 뭐 지금 경기 침체로 수출까지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충청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기업의 구조가 대기업의 우산 속에 있고 대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현재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결국 우리 같은 2차 벤더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중소 상생을 우리가 모색해온 지가 꽤 됐는데도 이번에 일본파 충격이 오면서 네. 애쓴 건 알지만 그동안 뭐 했느냐. 우리나라에 산학 한다는 것도 굉장히 오래됐고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한다고 했는데 막상 터지고 보니 대기업이 연구 개발 잘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좀 잘 사서 그동안 이렇게 상생을 해왔어야 되지 않냐는 좀 뒤늦은 저희의 반성과 자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단적으로 대기업의 문제다, 뭐 중소기업의 문제다라고 하기보다는 복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5년간 제조업을 경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도 제안들이 있겠지만 대기업에서 우리 제품을 제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억의 매출을 해도 1억이 남지 않을 정도로 1년에 1%의 이익도 안 나는 지금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아주 요원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이익을 많이 내죠.
SK나 뭐 다른 대기업들이 보면은 25%, 30%씩 흑자를 내고 있고 현대가 8%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비상경영 제재 돌입할 정도인데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1, 2%대에서 살아온 게 거의 20년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거를 개발을 한다, 신소재를 개발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만약에 개발을 해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저희가 일본에서 수입했던 수입 대체 품목을 저희가 개발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완벽하게 개발이 된 상태에서 일본 제품이 50원으로 가격을 뚝 떨어뜨려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기업의 구매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 그동안에 써왔던 품질이 확정되어 있는 제품이 가격이 반가격으로 떨어지면 그 제품을 써야 될지 국산화가 성공한 90원짜리, 100원에 들어와서 90원으로 깎아줬는데 그 90원짜리를 써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가격이 싸면은 빵 하나도 옆집으로 싼 집에 가서 사 먹는 게 인지상정인데 대기업 구매팀에서 가격이 비싼 국산품을 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을 해놓고도 반가격을 치고 들어오는. 그럼 일본은 안 남느냐? 어떻게 그 가격에 들어오느냐? 일본은 규모의 경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가격에 납품을 해도 거의 한국에서 개발한 게 고사될 때까지는 그 가격이 들어옵니다. 버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개발 제품이 드랍을 하면은 이제 만세를 불렀을 때 그때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러한 구조화에서는 국산화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아마 삼성전자가 작년에 법인세가 한 16조 정도, 16, 7조 제가 알기로는 SK가 6조 정도, LG가 아마 3조 6천억 정도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합치면 25조 정도 됩니다. 상당한 액수군요. 그러면 중소기업 5천만 원을 받는 연봉자를 50만 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100원짜리를 50원으로 가격을 떨어뜨렸을 때 국산화가 이룩돼 있는 기업에게 그 나머지 50원을 그 법인세로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이쪽에서 체력을 갖고 노하우도 쌓이고 품질이 안정될 때까지는 대기업이 가격을 높이 주면서까지 사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자유경제 경쟁 원칙에서는. 그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걸 중소기업을 보호해주고 키워줬을 때만이 이 기업들이 경쟁을 할 수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말씀하셨지만 지금 법인세라든가 이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히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서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단적으로 경영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상생들을 살리는 가장 큰 핵심적인 방법은 그러한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면 수입을 해와서 해외로 외화가 빠져나가는 돈을 대기업이 직접 법인세를 낸 돈으로 다시 중소기업에게 50만 명에게 돌려주면 그 인력들을 채용해서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이게 우리 산업 현장으로 녹아들어가서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취업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소기업에 대한 상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결될 수 있고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선순환할 수 있다. 물론 한 가지 예를 이렇게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과 담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결국은 그게 다시 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프로세스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김 대표님이 이제 그 기업을 하시면서 느낀 애로사항 중에서 한 가지 이제 타겟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법인세 또 이게 중기부 차원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또 광역단체 차원에서는 이 정도 그 법령을 건들 수는 없고요. 지금 뭐 위기실은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그 8월 1일 일본 가기 결정이 그 오전에 있었죠. 뭐 당일날 2시에 대통령께서 뭐 담화 형식으로 국무회에서 또 발표를 하셨고 4시에 이제
관련 경제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뭐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 혹은 경제 활력 대책 회의, 또 민관정 협의체 뭐 이런 거 가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기업이 제공하겠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애로 해수 창구죠. 애로 해수 창구인 것이고 뭐 R&D 관련해서 2019년도 정부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가장 빠르게 반영해서 R&D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역시 이제 세제 금융 지원 같은 경우도 대략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 정부 대책이고요. 충청남도에서도 저희가 그 작년도에 자동차 부품 산업 위기 시에 조금 출연했던 그 기금이 있는데 약 한 81억 정도가 남아 있어서 그 무담보 우선 대출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이 제조업 경영 안전 자금으로 저희가 활용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900억 정도 운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반기에 한 1,000억 정도를 더 늘려서 1,900억 그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에게 그 3억 정도씩 경영 안전 자금을 우선 지급한다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내년 초에도 저희가 뭐 동반 성장 펀드라고 그래서 뭐 그 정책 금융을 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이런 중앙 단위 금융기관과 충청남도가 성장 펀드 한 200억 정도 조성해서 우선적으로 기업의 기업 금융이 상의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해보겠다 이런 단기적인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 본부장님께 두 가지를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아무리 개발을 하려고 해도 대기업에서 사주질 않으니 그 가격 경쟁에서 밀렸다는 저간의 사정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나라 산학연 열심히 해왔다. 그리고 대덕 연구단지를 비롯해서 대기업 연구소 포함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많은데 뭐 동떨어진 걸 연구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지금 이렇게 판이 벌어지고 보니 조금 더 기업과 밀착형 기술을 개발을 해서 조금 더 우리 기술 자립도를 좀 높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또 이제 반성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출연기관의 과제는 크게 보면 그 기본 연구 사업이 있고 정부에서 수탁으로 산자부나 과기부에서 받는 수탁 사업이 있고 기업에서 받는 기업 수탁이 있습니다. 네, 크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시는 주 사업은 과기부나 산업부를 통해서 받은 과제 부른 산학연으로 같이 연결돼서 하고 있죠. 특히 산자부 과제는 요즘은 거의 100% 기업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요즘은 또 중소기업 주관을 하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는 출연연이 중소기업 기술을 거의 지원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 주도적으로 산자부 과제는 저희 출연연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일부는 아주 좀 잘 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어렵다고 하는 거는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데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한 우물을 팔 수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다. 근데 제가 맡고 있는 화학 소재 연구 분야에는 크게 폴리이미드를 거의 35년 이상 연구한 연구팀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더욱 최근에는 불 속의 그 수직, 불 속의 고분자를 거의 30년 이상 연구해서 최근 거의 2달 동안 거의 뭐 과기부나 산자부에 가서 뭐 제가 발표도 하고 또 특히 최근에 전기자동차나 디스플레이 분야에 또 이 불 속의 고분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현재 산자부 과제로 거의 좀 추진되고 있곤 하는데요. 한 우물을 팔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불 속 고분자를 연구한 연구진은 요즘에 굉장히 빛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강하지만 약한 조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우물을 팔 수 있는 연구 어떤 시스템이 안 돼 있고 환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들은 그 출연연 내에서 과제 평가 받거나 아니면 개인 평가를 받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냥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그런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출연연 내 어떤 굉장히 우수한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출연연 내에서 뭐 중소기업 지원하는 지원 부서도 있고 또 출연연 내에서 기술 설명회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좀 더 들여다보면 또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진들 또 하나는 이제 거의 정년이 다 된 출연연 연구자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기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 좋거든요. 그런 거는
많이 좀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도 그런 시스템은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이제 일본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수출 타격을 입힐 줄은 네. 저희가 또 대비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왕에 이번에 이렇게 판이 벌어졌으니 저희가 확실히 기술 자립도를 높여야겠고요. 조금 더 산학연이 실질적으로 제품 특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출연 연구소를 본의 아니게 지금 대표하시는 건 아닌데 표준과학연구원이라든가 또 뭐 측정할 때라든가 각 연구소의 특화 기술로 우리 기업인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저희 화학연구원에는 중소기업 전담하는 중소기업 지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건물도 디딤돌 플라자를 건물을 정문에 지어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아예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출연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출연연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특히 모르는 중소기업이 많아서가 문제지 좀 알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접촉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지원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그들을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중소기업에 이제 파견하는 어떤 연구도 수행하고 있고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출연해서 하고 우리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원 중에 표준과학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측정하고 이렇게 표준을 제시하고 이 연구원도 좀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 빨리 이 관련된 장비들 측정하고 시스템 인정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또 붙이자면 이제 출연연에서 이제 크게 정보 과제를 받아서 테스트베드 그게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공급 기업, 수요 기업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자들이 다 모여서 한 곳에서 연구를 하고 공정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베드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한 게 제가 들은 게 그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쪽이 좀 잘 돼야 이번 같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크게 안 당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산자부에서 추경 예산으로 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일부 반영이 돼서 이제 저희 연구원에 이제 좀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본부장 이제 화학 소재 쪽 이제 전문가실 텐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아직도 일본이나 독일 기계 강국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 대표님이 뭐 90% 이상인 부분도 있다 일본에.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뭐 한 반 정도 혹은 뭐 몇십 %인 줄 알았다가 이렇게 90%를 의존하고 있다는 거는 기술 패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물건을 파는 쪽에서 물건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네요. 돈을 벌 수 있는데 안 벌겠다. 그러니까 안 주면은 자기네가 더 손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손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물건을 사다 쓰는 우리가 기술이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슬픈 현실이죠. 어찌 보면은. 근데 지금 정 본부장님 말씀 중에도 이제 산학 뭐 테스트베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국가출연연구기관에서 나온 특허가 상용화되거나 기업화해서 기술화되는 경우가 21%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개를 특허를 내서 8개는 다 잠자고 있는 경우죠. 그 2개마저도 정말 제대로 된 기술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R&D의 기술을 개발을 해서 지금 이번에도 정부가 R&D 투자를 전문적으로 연구기관에다 돈을 쏟아부어서 연구를 하겠다. 물론 그 자연과학이라든지 순수학문이라든지 지금 하고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기초과학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만 응용과학 같은 경우에 지금 산업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기업체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기업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요구하는지에 산학이 밀접하게 연결이 돼야 돼요. 산과 연구소가. 그런데 R&D 과제로 그냥 던져놓으면은 과제를 위한 과제,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산업으로 연결돼서 기술화되고 사업화되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돈을 주고도 그 후속 조치들이 확실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유, 김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기존에도 더 잘 됐어야 되는데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상공회의 차원에서 굉장히 현황 파악을 잘 하고 계셔서 든든합니다만 우리
부회장님이 직접 들으시는 우리 충남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시는지 아까 이제 세제 혜택, 기업 지원금 말씀해 주셨고 어떤 걸 가장 원하시고 지금 이 시점에 바라시나요? 결국은 중소기업이 최종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자금입니다. 예. 아까 우리 김은곤 대표님께서 뭐 영업이익률이 1% 남짓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가 다시 재투자되는 구조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해 가지고 원청기업의 제품의 수준을 품질을 높이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좋은 이야기를 해도 마지막에 기업은 비용에 비용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R&D를 하고 신제품을 만들고 수요기업과 그것을 매칭하는 일종의 해임 기간이 있는데 자본의 해임 기간이 있는데 뭐 이 수익으로 들어오는 그 기간을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지금 망가져져 있죠. 그러니까 좀 자금도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번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은행권의 여신은 지금 담보 위주의 여신 제도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지금 어제의 매출을 갖고 미래의 사업 기회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진짜 자기 기술을 갖고 미래를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러한 좀 시스템이 다시 한번 좀 점검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오늘 성과로다가 내일의 사업 기회를 판단하지 말고 내일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획이 진짜 사업성이 있는 건지 면밀히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좀 자금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 수입 그 수출 규제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정부 대책에 의해서 많은 정책 자금이 지금 이제 확대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정책 자금이 들어왔을 때 종전과 같은 대출 시스템, 여신 제도를 갖고는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극히 적을 겁니다. 또 담보를 제공하고 담보 대출에 따라 가지고 담보에 따라 가지고 대출 여부를 심사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지금까지 거의 은행 여신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 진짜 필요한 데는 자금을 쓰지 못하고 여유 있는 기업만 또 자금이 들어가는 그러한 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수 대통령이 있다. 수석 부장관 회의에서도 강경한 어조로 이번에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 그리고 정부 집행을 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보니까 중기벤처부 장관이랄지 산업자원부 장관이랄지 이번에 뭐 개각이 된다면 혹시 금융통화위원장 같은 각 부처의 협조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여기를 풀면 또 다른 데서 막히면은 기업은 또 거기에 변곡점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좀 한번 우리가 과거의 관행과 실적에 의해서 우리 일을 지금 판단하지 말고 이것이 진짜 미래로 가는데 걸림돌은 없는지 그렇게 한번 좀 전체적인 그 기업 운영 지원 체계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도 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했으면 시청자분들께서 좋겠습니다. 김 부회장님 말씀드려서 한편으로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 과거 실적이나 실력을 봐야지 그럼 뭘 믿고 그 돈을 꿔주겠느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관행이 너무나 잘못된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을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서 그죠? 그 자본이 회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꾸준히 믿고 성장시켜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인큐베이팅이란 말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우리가 각 분야에서 할 일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장의 이제 목소리를 이제 방문을 통해서 그 전달을 한다고 하면요.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국가 단위에서 소재 부품과 관련된 연구 사업들이 과거에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기업인들께서 걱정하는 거는 올해도 한 1, 2년 하다가 또 이렇게 잠잠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국산화율이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 개발의 어떤 우수성을 지켜낼 수가 있는데 단기간 끝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뭐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을 뭐 한시법으로 했는데 이번에 뭐 상시법으로 하겠다. 매년 뭐 1조 원씩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것들이
뭐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인들의 목소리예요. 예, 뭐 그런 것처럼 뭐 이 R&D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와 기업이 같이 하는 R&D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 단기, 중장기 이 대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역시 이제 기업들이 하는 단기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놓고 불확실성이 가중되다 보니 그러면 내가 어떤 품목을 어디서 수입을 빨리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관련 수입자 정보입니다. 이거를 뭐 이제 코트라를 통해서든 어디서 대체로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준다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막 지금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조금 정보를 정확히 지원 사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현장 방문한 기업도 반도체 생산업체인데 일본에서 대만, 중국 외로 수입선을 바꾸는 그렇다 보니까 이 통관 절차를 조금 간략 간소화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 나왔는데 그 화학물질 등록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12주인데 3개월, 4개월로 좀 단축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죠. 그런 것처럼 어떤 대체품이 있는지 빨리 정보를 찾아서 수입을 변경할 건지 아니면 자체 개발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대책이고요. 그 속에 이제 단기 R&D라는 부분이 들은 거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 대책이라고 하면 그것들에 대한 뭐 제품 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것까지 그러니까 일본 제품을 안 사도 뭐 그 제품의 우수성, 비용의 효과성 면에서 그 검증이 되도록 예, 그런 연구 사업 같은 거를 빨리 진행시켜 주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또 중장기 대책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그 공급 사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중소기업 간의 이 공동 연구형으로 이렇게 그 생태계 자체를 조금 바꿔주는 것이 그 같이 이렇게 중소기업을 끌고 가면서 조금 견실한 우리 기업 생태계의 형태로 갖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아까 가장 목말라 하는 부분이 기업 금융이라고 하셨는데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기업인들이 문턱 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자금 관련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뭐 이게 공공부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라고 생각을 신 합니다. 실장님이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정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네. 아유, 본의 아니게 대표하시는데 대표는 아니고요. 네. 근데 연구 특성상 이 소재 현재 단기적으로 일본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R&D 연구는 없다고 봅니다. 1, 2년 이내에 개발해서 일본 소재를 대체하겠다. 이건 거짓말에 가깝고요. 단기적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수입 구조를 다변화해서 이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도 있을 수 있으니 다른 국가를 찾을 수도 있고 또 국내 소재 기업 발굴을 해서 충분히 가지고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좋겠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원료 순서가 보면 원료가 있고 소재가 있고 부품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모듈이 있고 시스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개발 단계가 최종에 이제 모듈 시스템까지 가는데요. 이런 시스템 특성상 어떤 밸류체인 특성상 이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의 어떤 협업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첨단 소재는 상용하는데 최소 10년, 20년 걸립니다. 예를 들자면 원천 소재 상용하는데 보통 10년, 20년. 또 하나 리튬이온 배터리는 거의 40년 걸렸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일본의 도레이사에서 탄소 섬유를 1970년대에 개발해서 보잉사에 거의 이 비행기 제조하는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는 70%를 점유하고 있고 또 듀퐁사에서 1960년대 폴리이미드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자동차나 우주항공, 선박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의 매출이 그 하나 가지고 2조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개발 기간도 길고 상용하는 데 기간도 기니 이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멀리 내다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볼수록 장기적인 안목과 이 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되는데요. 단기적인 대책 또 중장기적인 대책 아울러서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부딪힌 불확실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이제 좀 우리를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입처 다변화를 좀 저희들이 기업인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 아까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부품이나 소재를 갖다 사로 대체품을 가져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생산 공정에서 바로 완제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테스트 베드를 거치고 수요 기업과 거기에 대해서 또 그 공정에 맞는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정부에서 아까 테스트 베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사업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좀 지원책이 필요했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국산화를 해야죠. 기업들도 분명히 좀 국민들께서 느끼신 것만큼 그 이상으로 기업들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이 기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좀 뼈저리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일본 특정국 의존이 뭐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부품을 들여오고 생산품을 하는데 최적화 생산 공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이 기업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국산화도 하면서 또 그 위험에 빠지지 않는 그 관리, 재고 관리 그러한 부분도 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업인들도 국산화에 대한 욕구가 누구보다 큽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R&D를 하는데 우리 출연연에서 하는 기초 연구가 사업화 연구로 이전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좀 정부에서 시스템적으로 각각 기업은 기업대로 출연연은 출연연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매칭되는 그러한 플랫폼도 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작동이 미흡했다면은 다시 한번 보강해가지고 기업들은 손쉽게 정부에서 연구한 것을 기초 연구를 사업화로 가져가고 또 출연연은 자기들의 연구 성과가 좀 기업 현장에서 성과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좀 협력 체계가 지금 갖춰졌으면 이상적이고도 좋겠습니다. 원칙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조금 잘 안 됐던 측면을 더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순서는 우리 현업에서 뛰고 계신 우리 기업인 김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서 추경을 뭐 75%를 2달 안에 이렇게 이제 집행한다. 참 국민들이 듣기에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 돈을 75%를 2달 안에 집행을 해서 일본 수입 규제 대응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퀘스천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요. 벌써부터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투입을 하니까 기업의 컨설팅 사냥꾼들이 지금 득실을 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돈이 갈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은 이게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하게 이성을 가지고 이번 사태를 대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본과 우리의 기술 격차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우리 산업 안에 깊숙이 뿌리 잡고 들어와 있어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정적인 구호보다는 정말 국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1995년도에 산통부에서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자동차 부품들이 상당히 많이 국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그 이후로 이제 자율화되고 글로벌화 되면서 싸고 좋은 것들은 어느 나라 국적 불문하고 사다 쓰는 것 때문에 국산화가 지금 유야무야 허지부지 됐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꾸준히 이 전략적으로 정말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소재와 부품은 1년, 2년, 10년, 20년에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국가의 생존의 위기다, 생존의 전략이다라는 차원에서 꾸준히 지속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대중소 상생할 수 있는 근본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겠습니다. 노정열의 시각각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